의료 의사 결정의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료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짤막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환자 중심, 의사 중심, 공유 의사결정을 앞으로의 트렌드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공유 의사결정 관련한 학회를 갔다 왔거든요. 스위스 로잔에서 하는 학회였는데 원래 다니던 치과 학회랑 너무 달라서 놀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고요. 학회를 이제 처음 만들 때 관여했다고 하는 그분이랑 학회장이랑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들도 너무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시작할 때 굉장히 작은 학회였고 작년까지도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올해 너무너무 많이 왔어. 더군다나 한국에서 이렇게도 왔어? 너무 놀란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구나. 왜 이렇게 높아졌나요? 일단 학회를 좋은 곳에서 해서 그렇지. 아, 그렇군요. 네. 계속 이런 노력들 그리고 변화들이 있었고 학회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연차가 쌓인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해왔고 역사가 그만큼 긴 여러 국가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이런 국가들에서 어떤 국가는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도 있거든요. 저희가 결국 가게 된 것도 관심이 있는데 이제 하고 싶은데 그럼 그 정보를 어디서 듣느냐? 결국 학회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발전해 있고 논의가 많이 됐던 미국은 이런 공유 의사결정이라는 게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었나요? 사실 미국은 워낙 좀 큰 나라다 보니까 사실 주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간극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호스피스라든지 연명의료 제도 같은 것들이 일단 좀 기본적으로 환자가 자기의 마지막 말기 치료 결정이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직접 내려야 되는구나. 내가 그 경험해 본 일도 아닌데 환자가 어떻게 그걸 혼자서 해? 같이 도와서 갈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처음에는 나왔고 보험제도의 어떤 변화 방향에서 사보험에서도 그랬고 공보험인 메디케어에서도 보험자에서 더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환자를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한 주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워싱턴주입니다. 2007년에 이 법을 아예 주지사의 주도로 입법을 하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부터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선택적인 치료 수술에 대해서 선택을 지원하는 선택지원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또는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 의사 간의 공유 의사결정을 시행해야 한다. 두 가지였습니다.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이게 어떻게 잘 정착이 되었느냐? 지원도구를 사용하면 의료진에게 대해서 상당히 좀 혜택을 줬습니다. 인센티브처럼 어떤 법적인 보호책들을 마련을 해준 거죠. 인증 시스템이 있거든요. 인증을 받으면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또는 인폼드 컨센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한 것으로 굳이 동의서 설명하고 사인 안 받아도 여기 지원도구 있습니다. 이거 같이 보시죠 라고만 하면 그거 그냥 동의서 받은 걸로 가름해 줬던 거죠. 법적인 문제에서 사람들이 훨씬 더 좀 자유로워지고 그거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네 라고 인식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나 금융 같은 경우 상품 같은 거 설명하면 에미넴이 와 있나 하고 싶을 정도로 쫙 설명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 이해도 안 되는데 네 하고 동의서를 서명하게 되는데 웹사이트 만든 것처럼 만약에 되면 기록이 남으니까 그렇죠.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의료진이나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르게 확산하지 않았나 라고 후향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랑 정부랑 의료기관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런 협력기관 같은 거를 만듭니다. 보험 지불제도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마약류 오용할 때 치료받는 거 심지어는 자살 방지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영역의 공유 의사결정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권고안과 그 실행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법제 기반 뒷받침 그리고 협력단체가 같이 만드니까 주 차원에서 빠르게 정착을 할 수 있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공공의료가 워낙에 강한 그 영국에서도 공유의사결정 제도가 빠른 속도로 확립되고 있는지 계기가 됐던 판례가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1947년에 구호의 의무라고 하죠. Duty to Rescue. 국가든 사회든 심지어는 개인이든 다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도울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해버린 나라다 보니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의료 보험제도였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때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오래 걸리고 비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환자들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단일보험 체계로서 겪고 있는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2003년에는 Inform Patient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환자한테 알려주고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해주고 좀 더 알게 되는 환자가 의료진이랑 같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가죠. NHS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되게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모델도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유럽으로 또 건너가서 환자를 좀 더 완전하게 참여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확립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좀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드는 판례도 있었는데요. 당뇨병 그리고 작은 키로 인해서 난산이 위험이 있었던 이제 여성 환자가 의사로부터 리스크, 다른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자연분만을 하다가 신생아의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충분한 설명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선택지에 따라서 적합한 치료 옵션을 포함해서 관련 위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 사례에서 그러지 못했다. 따라서 아이의 뇌손상은 의사 책임이다. 결정을 지었던 사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 그 영국을 위시한 이런 국가 사회보험 체계는 의사들한테 어떤 책임을 기본적으로 주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무원이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국가 책임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의사가 너무 설명도 안 하고 제대로 접근을 안 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나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 사례 때문에라도 2015년이 어찌 보면 영국에서 되게 추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법적 기준이 결국 제시가 되죠. 그래서 NHS도 가이드라인이랑 모델을 그냥 아예 지침으로 지금은 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의사결정과 관련한 것들이 의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다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에서 결국에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찾아주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도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메디케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마 오바마 케어 관련한 그런 건가요? 미국에는 이제 공보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메디케이드고 하나는 이제 메디케어입니다. 주로 저소득층, 다른 하나는 이제 노인 대상으로 공보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보험 제도 안에서 세금 안에서 활용될 때는 좀 정확하게 쓰이길 바라는 그런 면에서 공유 의사결정이라는 것들이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활용된 게 아닌가 생각이 하나 들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전혀 좀 다른 시스템 안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선택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주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했는가에 대한 얘기들로 이 공유 의사결정이 활용되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이제 이해를 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시스템과 다른 문화 안에서 다른 목적과 지향하는 점을 가지고 똑같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외에 다른 나라 국가는 어떤가요? 2024년 10월에 국내에서 공유의사결정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외국 연자로 이제 초청했던 사람이 캐나다, 독일, 덴마크 연자였어요. 각 나라의 공유의사결정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의료체계도 당연히 나라마다 다르고 상황도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질병의 뭐 어떤 유병률이나 아니면 어떤 치료 접근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국가들이 전체적인 어떤 보건의료 체계에 공유의사결정 모형을 도입한 사례로 꼽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미국이랑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환자의 선택권과 환자의 결정을 어떻게 더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환자랑 의사가 어떻게 같이 이야기할 것인가 여기에만 아직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캐나다, 독일, 덴마크의 사례는 이게 보건의료 세팅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된 국가들이고요. 공유의사결정 모형을 어떻게 활용할지 환자, 의료진, 그 병원 경영자,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교육해서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이런 걸 사용했을 때 말 그대로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할지 이런 것들을 확립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결과 세 국가 모두 환자 만족도는 증가하는 한편 원치 않는 의료 서비스의 이용의 감소 그리고 전체적인 의료비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동일하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체계 안에서는 한정적인 의료보험 버짓을 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워낙 대형화된 치과도 많아지다 보니까 뭐
다 훌륭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과잉 진료나 이런 것들이 치과 내부에서 있지는 않나라는 자성의 반성의 눈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건강하게 나아가는 방향의 하나로서 공유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의사결정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환자만 좋은 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환자와 함께 치료 과정을 진행하려는 욕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환자랑 뭐 다 잘 지내고 싶지 환자랑 맨날 싸우고 싶은 선생님은 없지 않으실까요? 지출 체계도 그렇죠. 행위별수까지 빨리 무언가를 해야 하고 끝내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항공 문화에서 의식적으로라도 여기에 좀 거스를 수 있는 방법들? 그렇다고 뭐 1시간, 뭐 2시간씩 하는 건 그렇죠. 아니고 네. 조금이라도 환자랑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하면 잠깐만이라도 일부러라도 공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틀을 빌려서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진 또한 행복한 진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환자분들은 결국엔 내 몸에 무언가 받고 내 몸에 누군가가 손을 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가 없으니까 어떤 게 더 싸지라는 거를 더 따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전문가의 손길인데 나를 위해서 진짜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더 찾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느꼈을 때는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의사도 내가 충분히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인 관계일 때 더 보람도 있고 즐겁고 내 이 일이 평생 갈 수 있는 것처럼 공유의사결정이 잠깐 이거 하나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계기가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곳은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고 네네. 환자들이 더 좋은 걸 다 찾아갈 것이니까요. 더 많은 나라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유의사결정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설명을 해주셨던 김준혁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